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국방선기자 이철재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여러분께 외교안보와 국방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에 대한 기사를 쓰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6 미국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병력 유지 조항이 포함된 주요 배경과 현재 미 의회 논의 상황은 무엇인가요? 15일 미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 회계연도, 미국은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안을 내는데요. 국방수권법을 NDAA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를, 국방 예산을 쓸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도 직접 규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매년 국방수권법, 미국의 국방 예산안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안으로 매년 통과하는데 내년 회계연도 법 초안에 따르면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이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할 때부터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고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당초 수정안에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빠졌다가 뒤늦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냥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는 이 조항에 한국이 들어갔었고요. 그냥 28,500이라는 분명한 수치는 처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추가가 됐고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그다음 미 의회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당연시했던 조항이 뒤늦게 추가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미 의회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 세력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28,500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와 전직 국방부 인사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 주요 논리는 무엇인가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 출신인 콜드웰 전 고문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방 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너버 선임 연구와 함께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 국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 조정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한국의 방위는 1차적으로 한국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 28,500명에서 미 공군의 전투기 비행대대 2개 그리고 미국이 10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는 전투보병 사단 그리고 순환전투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육군의 전투항공부대 AH-64 아파치 부대였는데 이를 포함한 병력을 철수하면은 28,500명의 3분의 1가량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한 10,000명 정도의 병력과 함께 주로 지원부대입니다. 지원부대 병력과 함께 2개 전투기 비행대만 남게 된다. 그러면은 한반도 위기에 있을 때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이 맡게 되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해서 한국군이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마가 진영에서 전형적인 동맹국의 안보 무인 승차라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방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며 그에 따라서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를 버는데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온통 주된 관심은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한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둥반도와 닭이 짖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 가깝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에서 베이징까지는 굉장히 중국이 쓰는 베이징까지는 그렇게 거리상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노리는 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여태까지는 지배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한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
그리고 뭐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을 바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까운 게 이점이면서도 또한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필리핀입니다. 한국 대신에 필리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충돌은 대만을 놓고 벌어질 것인데, 지금 한국은 대만 사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또 밝히길 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유사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빼거나 주한미군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보다는 대만과 필리핀의 위치는 지리상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오키나와보다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필리핀 같은 지역에 주한미군의 병력을 뺄 수도 있고 빼서 거기다 주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의 이점 때문에 주한미군을 뺄 수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미국 내 논의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혔나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5월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뺀 뒤 괌이나 같은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죠. 당시에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부인을 했고요. 한국 국방부에서도 미국에서도 통보받은 바가 없다,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밝혔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보와 별개로 비공식적으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의 전략적인 조정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입장 없이 지금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어떤 확실하게 전략적인 입장을 분명히 취한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정부 초창기라서 우리의 대응이 눈에 띄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이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구도,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게 주한미군 감축만 따로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모든 관심은, 주된 관심은 무조건 중국입니다. 중국. 차이나인데, 미중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것에 온 것 모든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감축,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전자권 전환, 그리고 이런 것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대통령실에서 당장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미국인 포스타가 한국의 모든 군을 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 간의 채널이 있고, 그 위에는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그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에 따라서 연합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연합방위태세인데, 이게 단순하게 주권의 문제고 자존심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되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자권 문제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자존심의 문제, 주권의 문제라서 전자권 얘기를 먼저 끝나는 경우에는 일종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권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은 당연히 들어줄 수밖에 없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전자권을 들어주면서 한국군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하고 증원전력까지 포함하는 지휘를 한국군의 사령 포스타가 지휘한다고 이런 구도가 정해질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군의 지금까지 역사를 볼 경우에는 미국이 다수이거나 미국이 주된 전력인 경우에는 항상 작전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에 넘겨준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시에도 미국이 주요 전력이 아닌
그냥 지원은 전력으로서만 남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이 원시어터를 가지고 한국, 일본, 대만을 엮는 하나의 전구를 만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또 원시어터 하나의 전구와도 이어집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그런 설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런 보도가 많았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려했는데 2027년이면 앞으로 2년 후인데요.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능력도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그런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사태에는 단지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전략 경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개입할 가능성 거의 0.9999%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동맹국에게 역할 분담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 지금 나설 수 있는 동맹국은 가장 비근한 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일본과 호주입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는 대만 사태 때 미국을 도와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도상훈련이든지 군사적인 조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가 도울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있고 중국과 가깝고 그다음에 한국의 군사력 또한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전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한국의 개입 어떤 지원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고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을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만 사태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의 개입에 대해서 많은 사람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나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500이고 그리고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상군은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순환 여단입니다. 일개 전투 여단인데 이것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다면은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분명히 미국은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내주긴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우리에겐 금싸라기 같은 존재고 전력이면서 그다음에 또 주한미군 전투 여단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보낼 수 있다는 어떤 약속 어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직접 개입은 힘들더라도 주한미군의 이걸 전력적 유연성이랍니다. 한 지역에 붙박이처럼 있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것을 전력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밖에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제한적 조건을 건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미국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걸거나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대체 전력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조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지 기자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 위기로 만들겠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것은 핵심적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 강화고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한론 관계를 개선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또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 협력 이 모든 게 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필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개별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나 상호 연결 긴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의 초창기라 가지고 청사진을 막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한 인선을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명확한 방향이 제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필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도 벌어지고 있고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의 참여를 미국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주한미국의 방위비 분담도 높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에서 한미 공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한미동맹 과제들이 아주 수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6월 6일 취임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에게 시도를 걸었고 그런데 이후 벌어진 양상을 보면은 조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게 6월 16일에 17일에서 캐나다에서 G7 회의가 있었는데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못했어요.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급하게 귀국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했고 그리고 또 같은 달 6월 24, 25 네덜란드에 있었던 나토 회의는 한국이 빠졌습니다. 당시 빠졌던 이유가 중동 정세를 들었는데 이란 공습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일본과 호주도 빠져가지고 한국이 빠진 사실이 크게 부각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나토 정상회담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한 내막을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를 반대하는 그 집권 세력의 내부 목소리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취재가 될 경우 여러분께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려되는 정황이 또 미국에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제 있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자 그냥 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는데 미국은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껴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있다고 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당한 강경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이 중국과 괜히 한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불만스럽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가지고 레빗 대변인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이런 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가 막 있었는데 축하하는 문장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나섰고요. 트럼프의 자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극우적 인사죠. 극우 인사 로라 루머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된 시점에서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RIP 사우스 코리아 이런 또 글을 올려가 논란이 됐는데 이런 레빗이나 로라 루머의 언행들을 보면은 미국의 마가 집권 세력들의 일부가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이런 정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는데 갈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 외교의 방향을 잘 세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실용 외교에 대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집권 세력에 대해서 한국 여당과 내부에서 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외부 미국에서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이 장벽을 우리 대통령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자권 전환 등으로 시끄러운데 아직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적으로 이제 양측이 조율을 해가지고 사전에 공지가 되는데 공식 발표 전까지는 구체적 일정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늦으면은 올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능할 것인데 이게 상당히 늦죠. 정부 입장은 그보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이전에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인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최대 25%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종 협상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이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찾아와가지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두 사람의 했던 협의 중 핵심 의제 중 하나가 한미 정상회담
이었습니다. 위 성낙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공감한다.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다음 달 1일, 8월 1일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란이 지난 오늘이 며칠이죠? 7월. 이 녹화가 이루어지는 게 7월 18일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타격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트럼프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직접 대면 협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다자안보 무핵환원을 한 번에 협상을 하면서 한국이 한쪽 협상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강하게 올 수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 톱다운 그리고 직접 정상과 직접 합의로 실마리를 푸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한꺼번에 패키지 딜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상회담이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진짜 안 좋을 경우에는 11월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나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속도보다 내용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에서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우선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참석에 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직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중국이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전승절 행사를 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현재 7월 18일 분위기는 대통령이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통상 안보로 연결한 패키지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죠. 그런데 9월 3일 날 또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한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참이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됐습니다. 발표는 안 한 상태지만 그렇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에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어 있고요. 고위급 인사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유력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은 3부 인사의 의전 순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측에부터 체면을 세워주면서 효과를 누린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열병식은요, 제2차 세계전이 끝난 중국의 입장에서 끝난 게 1945년 9월 2일인데 9월 3일을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주년인데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주년이라 가지고 5년, 10년 단위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정승절 행사를 크게 열려고 하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실각설이 많이 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전승절 행사 때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각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 그리고 전직 정부의 고위급 관리, 국제기구 주요 책임자 이런 사람들 대대적으로 초청하는데 일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초청했다고 초청도 검토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고요. 이 대통령이 불참적으로 가닥을 잡은 거는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칠 요소들을 고려했겠죠. 아시다시피 아직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그리고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사례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냈을 때는 이런 판단에 전승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는 유일하게 참석했었죠. 그래서 천안문에 올라왔었는데 이외에 중국의 전형적인 태도는 별 입장전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만 일정 수준 아주 급냉해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려고 압력을 넣었을 때 한국이 순순하게 응한 것은 물론
한국의 미사일 방어의 핵심 요소로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2015년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11일에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 주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죠. 그때 정규재 전 주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은 안 가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신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 이런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트럼프가 간다면은 나도 갈 수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간에 당초 중국도 한국을 이재명 대통령 초청한 것도 물론 뭐 오면 좋겠지만은 굳이 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국을 한번 흔들어보고 한미 간의 틈새를 좀 벌려놔서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어떤 국론 분열 같은 것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야 할 외교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이 예전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안미 경중의 전략적 모호성, 그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 모호성을 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이게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 일명 샹그릴라 대화라는데 여기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그리고 미국과는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 경제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안미 경중을 하지 마라. 아주 노골적으로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미 경중의 스탠스를 이어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한다. 뭐 이런 노골적으로 나는 진영 논리는 일단 최대한 회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실리를 따져가지고 절제 리스크를 가급적 줄이는 방향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자주 뽑아드는 동맹파를 적극 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대표적인 동맹파 인사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를 안보실장을 임명한 것은 되게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위 실장이 아직 힘이 실려 있지 않다 이런 또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 차근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외부 평가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 얘기하지만은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의 보완제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본 전제하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의 안보에 올인하는 외교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중국에게 더 가까이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좀 키워야 된다. 특히 AI나 기후 변화, 디지털화 이런 데에서 이런 보편적인 의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공간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이제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 매단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나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충분한 국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것은 북유럽의 3국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이런 포지션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의제에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면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은 한미 동맹과 아까 말씀드린 한미 안보 협력에 더해서 한국의 레버리지를 더 외교적인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참조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실용적인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그러면서 외교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 무역은 중국과 협력하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거기서 양손 전략이라고 합니다. 양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런 싱가포르는 스스로 일관되게 신뢰받으며 원칙에 따른 국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판 안미 경중은 그냥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원칙화된 외교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분명한 외교 원칙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 참조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로 미국과 중국 말고 영내 아세안 국가 있죠. 그러니까 아세안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 일본을 좀 더 나아가서 중국, 러시아를 더 나아가서 나토나 유럽연합, EU라든지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방 국가 그리고 인도와 같은 어떤 이런 걸 연계해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 정부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르면은 실기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전략적 목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간을 맞춰서 타이밍을 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일본 내 인지도가 변했어요. 군함도, 위안부, 독도 문제 등 다소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걸 의식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당시인 지난 5월 22일 날 그때 재외국민 투표 첫날인데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지지자들과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대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 당시 대선 후보 당시죠. 일본 정치와 국민은 다르다.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해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나 독도 영토 등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다만 그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일본 문화를 개방한 뒤 대한민국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본인의 또 경험도 있겠습니다. 일본 여행을 몇 번 가봤는데 일본 국민들은 겸손하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긍정적이고 호감이 사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일본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를 맡았던 2023년 8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서 일본은 환경 전범 국가다. 전면전을 선포해라.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5월 20일 날 그때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반일 색채가 많이 옅어진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일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6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관 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상 기념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두 손을 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가자 제안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9일 또 이제 일본 도쿄에서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국과 일본의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교류의 바통을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가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별도로 나눠서 한일 관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기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 문제, 군함도라든지 종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원칙 그리고 피해자 존중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와 사회와 공식 비공식 대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 입장도 듣는 그런 경청하는 소통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법적 분쟁 대신에 어떤 기업과 화해라는 기조화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 연구,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영토 문제,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면서 도발이나 자극에는 신중히 대응해야 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 문제를 이외에 해양과학이든지 환경 같은 것은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중심의 접근도 계속하면서 경제, 과학, 지방교육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교류를 진행하는 이런 투 트랙을 한번 해서 한일 관계를 더 단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 인근과 국방부를 강하게 공습했으며 그 주된 명분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지난달에 이란과 10일간 뜨겁게 전쟁을 한번 벌이고 미국이 또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이후 휴전을 벌였는데 중동 정세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16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크를 공습해가지고 시리아 국방부와 인근의 4층짜리 건물에
일부가 부서졌다고 합니다. 시리아 측 보도에 따르면은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뿐만 아니라 시리아 남부에 스웨이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도 공습을 해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서 다마스크에 있는 시리아 정권의 대통령궁 인근을 군본부를 공격했다. 군사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날 공격의 명분은 이스라엘 측은 시리아 정부군이 드루즈족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명분을 내서 사용했는데 드루즈라는 것은 이슬람의 정파 중 하나인데 시아파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근데 아주 독특한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드루즈는 윤회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드루즈족 지도자를 만났는데 자기네 드루즈 윤회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여성인데 전생에 한국인이었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한국어 교육을 전혀 안 받았는데도 한국말을 술술 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루즈라는 민족은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유대인들과 합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시민권도 받고 있고 그리고 병역의 의무도 해서 이스라엘 군에도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인과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대접을 받는 이스라엘의 한 세력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드루즈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드루즈족을 배려해서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족 동포들을 돕는다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은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 스웨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서 시리아의 남부 스웨이다에 드루즈족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드루즈족을 계속 탄압한다면은 공격을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사태는 최근 시리아 남부에서 드루즈와 베두인 그리고 정부군 간에 극심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베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슬람 수니파를 믿고 있는 유목민입니다.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에도 많이 있고 이런 문지역인데 베두인이 드루즈족 상인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측 간에 베두인과 드루즈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서로 상호 간의 보복과 납치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중동에서는 복수를 하나의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군이 개입을 한 건데요. 또 시리아 정부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난해 12월에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이 퇴출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승인도 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이 시리아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긴장이 아주 그냥 오랫동안 응축해서 그 갈등이 터진 게 이번 사태인데요. 시리아 정부군의 그 주요 세력이 HTS라고 하는데 이 세력은 알-누스라 전선이라고 하죠. 알카이다의 한 분파였습니다. 근데 이전에 드루즈를 표현한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을 많이 제한하는 그런 조처 때문에 서방 세력들이 서방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이제 구원이 있었던 거죠. 시리아 정부와 그리고 드루즈 간의 구원이 있는데 이번 사태로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소수민족을 보호한다는 인도주의 명분을 강조해가지고 이번 군사행동을 정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시리아 정부군이 그 남부에 배치되는 것, 시리아 남부는 이스라엘 골란고원 이쪽과 국경을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리아 정부군이 배치되는 것을 사전에 막았고 어느 일정 정도 공백 지역을 놔서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적 속셈이 있지 않나 이렇게들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공습에서 얻으려는 국내외 정치적 혹은 안보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예, 베냐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때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 처했었죠. 사법 처벌이 된다는 그렇게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었었고, 그다음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을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래서 또 이후에 대규모 또 인질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헤즈볼라 전쟁으로 또 확전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란과 10일 전쟁, 지난달에 끝났던 10일 전쟁으로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지지도가 급상승했죠. 히브리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란 공습에 대해서 유태인의 83%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70%가 찬성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 안보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그다음 이번에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를 위해서 공습한다는 명분으로 또 인도주의적 명분도 내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드루즈의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일석삼조의 공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그 불만을 다시 또 내치에 대한 불만을 시리아 공습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대외적으로 내 시선을 유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또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힐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영내 다른 국가의 반정부 세력이나 소수민족에게 이스라엘이 필요하면 도울 수 있다. 언제든지 손을 뻗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 여러 가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번 시리아 공습이 이모저모 다 유리하고 하나도 손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 또 그런 전략적 계산에 따라서 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공습이 시리아 내 민간인과 정부군, 드루즈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휴전 협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해 12월에 시리아 내전이 간신히 이제 끝나가지고 내부적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으로 시리아 특히 다마스코의 시민들은 민간인들은 큰 공포와 불안에 떨고 그리고 또 뭐 대규모 군사작전 때문에 인프라가 손상되고 그다음에 교통이나 의료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이만저만한 피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무리 이번 군사작전이 이스라엘이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부수적 피해, 콜레트럴 데미지라 해가지고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는 민간에게 주택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민간인의 그 생명에 대해서도 위해가 가는 그런 피해를 부수적 피해라고 합니다. 군사적 용어로. 이런 게 분명히 일어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신정부의 알샴이라는 이 세력이 기존의 드루즈와 약간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공습을 통해서 다시 그런 옛날의 악연 구원이 환기가 돼가지고 시리아 전국의 안정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간신히 이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휴전을 해서 중동 정세가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또 정세가 불안정해질까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남부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드루즈와 베두인 간의 그 인종 간의 민족 간 충돌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습이 추가하면서 그 시리아 남부에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드루즈와 시리아 정부군 간에 휴전이 맺어졌지만은 이번 공습을 다시 무력화하기가 됐고, 그다음에 드루즈나 시리아 정부군 뭐 양측 모두 군사력 활용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다시 휴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신뢰를 어느 정도 구축해서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당분간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주변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죠. 시리아 북부에 튀르키예가 있는데 튀르키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시리아와 우호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시리아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 등이 휴전 법원을 위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시리아 공습, 또 추가적인 공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중동의 정세가 안정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시리아 정부와 국제사회, 유엔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어떤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안보리 소집 등 추가 움직임은 무엇인가요? 예, 시리아 정부는 당장 반발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위험한 도발이라고 하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리아 정부군은 더 이상의 확전, 그다음 이스라엘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스웨이다 지역에서 병력의 일부를 철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휴전을 뭐 다시 복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면서 동시에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안보리가 열리고 있고 시리아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 오기 전에 보니까 일단은 뭐 중국 등 뭐 중국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강력 비난하고
미국은 또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뚜렷한 결론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강력히 하는 결연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가능성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유엔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복된 공습이 시리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린다. 그래서 즉시 공습을 중단하고 긴장 완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높고 긴장 고조의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미국에서도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의미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명을 냈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인접한 국가고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인접한 국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튀르키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시리아의 안정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 주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에 비난에 들고 이스라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기존의 태도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네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스라엘과 시리아, 나아가 중동 영내 관계는 이번 공습 이후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 군사 충돌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되나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긴장이 높아졌다가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이루어지고 다시 또 사그러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정부군이 남부에 있을 경우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과 그다음에 베두인 그리고 드루즈 간의 구원, 악연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 어느 정도 영향력, 세력권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세가 이어져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공습하거나 아니면 또 시리아 정부군이 일시적으로 후퇴에 따라 다시 남부에 진입해서 무력 대응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또 이게 확전으로 이어지고 확대가 될 것을 우려하는 주변 강대국이나 국제사회 우려 때문에 다시 잦아들고 무력 충돌이 있고 잦아들고 이렇게 앞선에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나가지고 어떤 부분적 휴전 또는 제한적 불가침 선언 같은 조치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말씀드렸듯이 뿌리 깊은 불신과 그다음에 피해가 누적이 되면은 양측 사이에서 분쟁으로 피해가 누적이 되면은 신뢰 구축에 이르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시리아 남부에서 충돌이 계속되면은 이란 헤즈볼라가 다시 기승을 부려가지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튀르키예나 러시아가 같은 3국이 외교 군사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아 남부에 완충지대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막 내전을 끝내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의 개입 그리고 내부적인 분쟁 때문에 전국 안정화는 상당히 쉽지 않고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규모 전면전까지는 이르지는 않고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휴전을 또 시도하고 이렇게 혼재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이 앞으로 중동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이번 공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입은 다물고 있지만 속내는 이렇게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그러면서 중동의 휴전, 평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흔들 수 있는 이런 행위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다만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항구적 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공습을 멈추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에 보면은 불편하고 불만스럽다는 그런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사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회유해서 수교내지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신아브라함 협정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이런 구도의 의사에 방해를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적인 언사는 안 했겠지만은 상대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심기가 뒤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이 줄이고 중재자 역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양측이 직접 그냥 알아서 하라는 이런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동 정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안정과 불안정, 그리고 국지적 충돌과 휴전 이렇게 혼재된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미국의 역할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기자 방문 당시 리조트 내 관광객 모습을 일부 연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12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평양이 아닌 강원도 원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환담을 나눴죠. 그리고 원산에 있는 자기 요트에도 불러가지고 대접을 극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당신이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라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 방문한 개장에 방문한 첫 외국 손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웃으면서 내가 첫 손님이 아니라 첫 외국인 손님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다. 이렇게 답했다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 그리고 김정은의 관광진흥 구상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도시고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로 라브로프 장관을 불러가지고 환대까지 한 것이고요. 김정은이 그 요트에 외부 손님을 들인 것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NBA 스타 데니스 로드만 이후 라브로프 장관이 최초라고 합니다. 두 번째죠, 이번이.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을 개방할 테니 러시아 관광객을 많이 다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된 외교, 경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전략적 연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당장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원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외화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원산의 관광지구로 개발한 김정은의 치적을 또 외부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외화 수입이 늘어나는데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촘촘한 대북 경제망에 처져 있으면서 외화를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광 수입이라는 것은 이런 경제를 우회할 수 있는 외화벌이 수단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짭짤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연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일 러시아 매체 크메르센트가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에 동행해서 기자가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체험계를 보도하면서 북한의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기사였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북한인 관광객도 이용 중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그 방문한 날 오전까지 해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라브로프 장관이 도착한 뒤에야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북한 주민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텔의 당구장에 있는데 정장을 입은 남녀가 하루 종일 당구를 치고 있었다. 이상하죠? 되게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러시아 기자들이 숙소로 돌아간 뒤에 이 하루 종일 당구를 치던 남녀가 자리를 떴다. 코메르산트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양객을 연기하는 역할자라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자전거를 타거나 벤치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조선노동당 배지를 여기에 차고 있었거나 러시아를 구사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메르산트 기자에 따르면은 리조트 현장에 마주친 장면들이 우연인지 혹은 북한 당국의 의도한 연출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는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리조트 개방과 서비스 강화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북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렵죠. 북한에서는 굉장히.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외화가 고갈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는 유엔 대북 제재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외화를 쓸 경우에는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그 러시아 여행사에서 북한 관광 상품은 1,400달러에서 1,800달러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북한 관광 상품이 팔리고 있고 큰 인기는 아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둘씩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략적 관계가 군사 정치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국민들이 교류를 하고 관광을 할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북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찰나에 라브로프 장관이 원산 리조트를 방문해서 원산을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러시아 국민에게 알리는 또 홍보 효과를 또 해준 거고요. 북한은 기존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좀 미묘하게 냉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인 대신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벨라루스든지 어떤 옛 소련권의 다른 나라로부터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 항공, 그 다음에 그 페리선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차츰 줄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원산을 특별하게 애정하면서 그러면 원산 프로젝트를 어떤 치적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원산 리조트 프로젝트를 대외 관광의 쇼케이스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치적을 중에 하나라고 더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산 리조트의 러시아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경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중국이나 동남아 더 나아가서는 일본, 유럽까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면서 원산 리조트가 대대적으로 흥행할 경우에는 김정은은 이를 대외 개방의 쇼케이스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 드라마가 가족과 청년 생활을 새롭게 보여주는 이유와 그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인데요. 지난 4월 16일에 처음 전파를 되고 6월 24일 20입으로 종영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새로 드라마를 제작한 것은 2023년 1월 한 검찰인 일꾼의 수기 이후에 2년 만이는데요. 백학벌의 새봄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북한 내부 매체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 보면은 드라마 속 정서와 화법이 기존 작품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와 딸에게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북한 사회가 상당히 가부장적이라고 알려졌죠. 그래서 남성이 가사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TV에서 이렇게 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북한 사회에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청춘 로맨스도 여기 그 드라마에서 짭짤하게 묘사가 됐는데요. 극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4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여자 주인공을 찾아와서 둘이 헤어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 보면은 아침 드라마의 어떤 상투적인 클리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어느 정도 참조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주민 계몽, 체제 선전 목적이 강한데요. 이번 드라마처럼 개인의 그 내밀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북한의 TV 시청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0년에 한국 영상물, 그러니까 K-드라마라든지 K-팝 이런 것들을 보거나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면서 한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K-드라마뿐만 아니라 외국 영상물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기존의 그 딱딱하고 고루한 북한 드라마에 마음이 성이 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배려를 해서 백합벌의 새봄이 신선한 화법과 그다음에 소재를 채택해서 방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북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의 숨통을 틔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형식에서는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내용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당의 정책 방향을 홍보하면서 국가의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핵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자체 조사나 대응 계획에 관해 발표된 게 있나요?
6월 10일 데일리 NK라고 북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그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은 2024년부터 북한이 그 황해도 평산에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라늄 정령 공장이 있는데 근처에 예상광을 통해서 침전지 폐수를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라늄 정령 공장은 옐로우 케이크라고 부르는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곳이고요. 우라늄 정광은 우라늄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이 됩니다.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 원광을 캐어가지고 정년시설에서 처리가 한다는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옐로우 케이크라는 농축시설로 옮기고 남은 폐기물 찌꺼기를 정령 공장 남쪽 에 있는 호수에다가 직접 버렸는데 이게 이제 천연 우라늄의 한 10% 정도가 폐기물로 버려진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데일리 NK에 따르면은 위성 이미지로 보니까 북한이 침전지를 그냥 방치해서 물이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그냥 그대로 예성강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예성강은 결국 흘러서 서해로 나갑니다. 서해로 나가기 때문에 침전지 방류된 폐수가 예성강과 만나고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 한국의 강화만을 거쳐서 서해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 한국의 하천과 해양이 오염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안전 시스템에 따르면은 6월 26일 기준으로 현재 서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 항목이 있는데 감시 항목 7개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있지만은 감시 항목에는 우라늄이 포함되지 않아서 또 우려하는 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그 예성강 하구에서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 등 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분석했는데 우라늄 농도는 아주 평소와 그렇게 유사하거나 아니면은 특이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직 걱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때 특히 진보 진영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태수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한국과 가까운 한국에 바로 머리를 쥐고 있는 황해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환경 시민단체든지 입을 다물고 있는 데에서 원칙이 없고 북한을 의식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이 남북관계와 안보 논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문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느냐 했더니 그냥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렸다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되게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민주노총은 친북 성향이 강한 민족해방 계열 자주파가 주된 세력인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는데 그때 조문을 한다고 방북을 신청해가지고 이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오랫동안 한국 안보 정책과 군사 교류의 상징이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을 경우 경계심이 해이해지고 안보 불감증이 커진다 이렇게 우려하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정권에 따라서 주적관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국방백서에 주적 기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보 정부가 들어서냐 보수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혼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남북 간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집정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대남 장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물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주적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호응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정세가 불안정화 있고 한반도 정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채널인 더중앙 플러스에서 트럼프와 한국 핵무장론이라는 연재물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값
한 전 정도 내셔서 한번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해야 되나, 해야 된다면 무엇이 걸림돌인가, 핵무장을 안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